차가운 안개가 자욱한 아스가르드의 아침입니다. 여러분 혹시 심장이 멎을 듯한 아름다움을 마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제 눈앞에는 북유럽 신화에서 가장 눈부신 존재, 풍요와 사랑의 여신 프레이아가 서 있습니다. 그녀가 흘리는 눈물은 땅에 닿기도 전에 투명한 황금으로 변하고 그녀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꽃들이 비명을 지르듯 피어납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여신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지독한 갈증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신들의 세계가 둘로 나뉘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벌이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딘이 이끄는 호전적인 에시르 신족과 자연의 힘을 다스리는 신비로운 바니르 신족의 격돌이었죠. 대지는 갈라지고 하늘은 검게 타올랐습니다. 끝을 알 수 없던 그 잔혹한 전쟁이 멈춘 것은 양측이 서로의 인지를 교환하기로 합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바니르 신족에서 아스가르드로 건너온 이들이 바로 바다의 신 요르드와 그의 아름다운 쌍둥이 남매 프레이와 프레이아였습니다. 프레이아가 아스가르드의 성문에 발을 들이는 순간 거칠고 투박했던 에시르의 신들은 일제히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의 금빛 머리카락은 마치 태양빛을 고스란히 짜서 만든 비단 같았고 푸른 눈동자는 깊은 바다의 신비를 담고 있었거든요. 오딘조차 그녀의 매혹적인 마법에 매료되어 아스가르드의 가장 높은 곳에 그녀의 궁전을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프레이아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세상 그 무엇보다 찬란하게 빛나는 자신에게만 어울리는 단 하나의 보물을 원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프레이아는 홀린 듯 아스가르드의 경계를 넘어 어둡고 습한 동굴 속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곳은 햇빛조차 닿지 않는 깊은 지하세계, 난쟁이들의 대장간이 있는 곳이었죠. 매캐한 유황 냄새가 코를 찌르고 벌겋게 달아오른 화로의 열기가 뺨을 스치는 그 어둠 속에서 그녀는 보았습니다. 4명의 난쟁이가 거친 망치질로 빚어내고 있는 눈부시게 타오르는 황금 목걸이를 말입니다. 난쟁이들의 입가에 걸린 비릿한 미소는 차가운 동굴 안의 공기를 더욱 기괴하게 뒤틀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금이나 보석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단 하나, 바로 천상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인 프레이아와 각각 하룻밤을 보내는 것이었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고결한 신의 자존심과 타오르는 소유욕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녀의 눈동자를 말입니다. 프레이아는 잠시 주춤했지만 이미 브리신 가멘의 마력에 영혼을 빼앗긴 뒤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4명의 난쟁이와 차례로 밤을 지새우는 치욕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마침내 그 눈부신 황금 목걸이를 목에 걸었을 때 그녀의 아름다움은 아스가르드 전체를 마비시킬 정도로 강력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은밀하고도 추잡한 거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변신과 기만의 달인 로키였죠. 로키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오딘의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고결한 척하던 프레이아가 어떻게 그 귀한 목걸이를 손에 넣었는지 아주 상세하고 자극적으로 고해바쳤습니다. 오딘의 얼굴은 분노로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질투인지 아니면 신들의 명예가 더럽혀진 것에 대한 분노인지 알 수 없었지만 오딘은 로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목걸이를 당장 프레이아의 목에서 훔쳐오라고 말이죠. 자, 이제 아스가르드의 밤이 깊었습니다. 로키는 파리로 변신하여 프레이아의 침실 틈새로 스며들었습니다. 프레이아는 브리신 가멘을 목에 건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녀가 목걸이의 잠금 장치를 아래로 향하게 한 채 엎드려 자고 있었던 겁니다. 로키는 잠시 고민하다가 이번에는 벼룩으로 변신해 그녀의 부드러운 뺨을 톡 쏘았습니다. 잠결에 몸을 뒤척이는 프레이아의 가느다란 목덜미가 드러나고 달빛에 비친 브리신 가멘이 서늘한 광채를 뿜어냅니다. 로키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떨리며 목걸이의 고리에 닿는 순간 공기조차 숨을 죽였습니다. 드디어 잠금 장치가 풀리고 로키가 그 보물을 거머쥐려는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며 누군가의 묵직한 발자국 소리가 복도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프레이아의 침실문 앞에서 딱 멈추었죠. 로키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문 밖에서 나타난 이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로키는 무사히 그 목걸이를 훔쳐 달아날 수 있었을까요? 문 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는 육중하고도 규칙적이었습니다. 로키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는데 놀랍게도 그곳에 서 있었던 인물은 오딘의 명령을 받고 상황을 지켜보러 온 빛의 신 헤임달이었습니다. 만물을 꿰뚫어 보는 그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도 번뜩였죠. 로키는 식은땀을 흘리며 공기로 몸을 녹여내듯 황급히 창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가까스로 프레이아의 침실을 빠져나온 로키는 손에 쥐어진 브리신 가멘의 묵직한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목걸이에서는 여전히 난쟁이들의 탐욕과 프레이아의 갈망이 뒤섞인 기묘한 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죠. 로키는 이 보물을 오딘에게 바치기 위해 어두운 숲길을 가로질러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헤임달이 누구입니까? 저 멀리 지평선 끝에서 개미가 기어가는 소리까지 듣는 신이 아닙니까? 헤임달은 로키의 뒤를 바짝 추격했습니다.
두신은 아스가르드의 들판과 계곡을 넘나들며 치열한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로키는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 시뻘건 화염으로 변신했고 헤임달은 이를 비웃듯 거대한 파도가 되어 그 불길을 덮쳤습니다. 로키가 다시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매로 변해 하늘로 솟구치자 헤임달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나운 매를 낚아채는 보라매가 되어 그를 압박했죠. 결국 막다른 절벽 끝에서 두 신은 정면으로 맞붙게 되었습니다. 로키는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품속에서 단검을 꺼내들었고 헤임달은 자신의 보검 호푸들을 뽑아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찢어놓았고 튀어오르는 불꽃은 마치 밤하늘에 흩뿌려진 별가루 같았습니다. 그 시각 잠에서 깨어난 프레이야는 자신의 목이 허전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비명은 아스가르드의 궁전을 뒤흔들었고 그녀는 곧장 오딘의 보좌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으로 떨고 있는 그녀 앞에 오딘은 차가운 눈빛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프레이야가 목걸이를 얻기 위해 했던 그 추잡한 행위를 모두 알고 있다고 꾸짖었죠. 프레이야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목걸이를 돌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오딘은 목걸이를 돌려주는 대가로 인간 세상에 끔찍한 재앙을 불러올 가혹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사랑과 풍요의 여신인 그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잔인한 제안이었죠. 오딘이 제시한 그 조건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프레이야는 단지 목걸이 하나를 되찾기 위해 인간들의 세상을 피로 물들게 할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오딘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거대한 보좌에 몸을 기대며 프레이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딘이 내건 조건은 이러했습니다. 인간 세상의 두 왕이 서로를 향해 끝없는 증오를 품게 할 것, 그리고 그들이 이끄는 군대가 서로의 심장에 칼을 꽂으며 영원히 죽지 않고 싸우게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을 관장하는 여신에게 전쟁의 불씨를 지피라는 가장 모순되고 잔인한 명령이었죠. 프레이야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풍요를 부르고 생명을 싹 틔우는 존재였으니까요. 하지만 목을 타고 흐르는 허전함과 브리신 가면의 그 찬란한 광채를 향한 갈증은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결국 그녀는 고개를 떨구며 오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가슴팍에 다시 걸린 목걸이는 이제 이전보다 더욱 붉고 기괴한 빛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평화롭던 인간 세상에는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프레이야는 마법을 부려 두 나라 사이에 오해와 질투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들판에는 곡식 대신 날카로운 창날이 돋아났고 강물은 맑은 물 대신 전사들의 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죽은 병사들은 프레이야의 마법 때문에 밤마다 다시 살아나 서로를 죽이고 또 죽이는 영원한 굴레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화 속에서 가장 비극적인 전투라 불리는 헤딘과 호그니의 전쟁입니다. 프레이야는 이제 예전의 순수한 풍요의 여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전쟁터에서 쓰러진 용맹한 전사들의 영혼을 절반이나 차지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었죠. 그녀의 궁전 세스룸니르는 죽은 자들의 함성과 차가운 갑옷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목걸이를 얻은 대가는 이토록 처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지 않나요? 아스가르드에 오기 전 평화로운 바니르 신족이었던 그녀가 왜 이토록 변해버린 것일까요? 사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프레이야의 욕망뿐만 아니라 에시르 신족과 바니르 신족 사이에 흐르는 미묘하고도 위험한 기류가 깔려 있었습니다. 프레이야가 목걸이에 집착하게 된 진짜 이유, 그리고 그녀가 아스가르드 신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또 다른 은밀한 전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감추고 있는 바니르 신족만의 금기된 마법, 세이드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프레이야의 손가락 끝에서 피어오르는 푸른 불꽃을 보셨나요? 그것이 바로 에시르 신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면서도 갈구했던 금기된 마법, 세이드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운 인질이 아니었습니다. 프레이야는 운명의 실타래를 비틀고 타인의 정신을 조종하며 미래의 한 조각을 훔쳐보는 강력한 주술사였습니다. 아스가르드의 신들은 거칠고 용맹했지만 운명을 다루는 이 기묘한 마법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프레이야는 브리신 가면을 목에 건 채 침묵의 궁전 안에서 은밀하게 세이드의 의식을 치렀습니다. 약초가 타오르는 매캐한 연기 속에서 그녀의 눈동자는 하얗게 뒤집혔고 입술에서는 인간의 언어가 아닌 기괴한 주문들이 흘러나왔죠. 그녀가 세이드를 전파하기 시작하자 아스가르드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특히 지혜에 목말라 하던 오딘은 이 마법에 깊이 중독되었습니다. 왕의 권위마저 내려놓고 프레이야의 발치에 앉아 운명을 읽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에시르의 전사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칼과 방패가 아닌 비겁한 마법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은 전사의 도리가 아니라고 말이죠. 질투와 경멸 그리고 공포가 뒤섞인 시선 속에서도 프레이야는 우아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목걸이와 마법이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무기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보석의 광채가 깊어질수록 그녀의 마음 한구석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사랑의 여신이라 불리면서도 정작 자신의 남편인 오드는 행방불명이 되어 온 세상을 떠돌고 있었거든요. 프레이아는 밤마다 황금 수레를 타고 남편을 찾아 대지를 누볐습니다. 그녀가 흘린 눈물은 바다에 떨어져 투명한 호박이 되었고 땅에 떨어져 단단한 황금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수레 앞에 기이한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신도 거인도 아닌 잊혀진 고대의 존재였습니다. 그 존재는 프레이아의 목걸이를 가리키며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목걸이가 당신의 남편을 멀어지게 만들었으며 아스가르드의 멸망의 씨앗을 뿌릴 것이라고 말이죠. 프레이아의 손이 떨리며 브리신 가면을 움켜쥐었습니다. 과연 그 고대의 존재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프레이아는 남편을 되찾기 위해 그토록 아끼던 보물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아스가르드의 화려한 조명 뒤에 가려진 여신의 진짜 슬픔이 이제 막 베일을 벗으려 합니다. 그 고대의 존재는 형체조차 불분명한 그림자처럼 출렁였습니다. 그것은 신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던 대지의 기억 혹은 잊혀진 운명의 파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림자는 가늘고 긴 손가락을 뻗어 프레이아의 목에서 타오르는 브리신 가면을 가리켰습니다. 그 눈부신 황금빛이 여신의 눈동자에 맺힌 눈물과 섞여 기괴한 파동을 만들어냈죠. 그 존재의 목소리는 마치 마른 뼈가 부딪히는 듯한 소리로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이 목걸이에 집착할수록 당신의 남편 오드는 더욱 먼 곳으로 밀려날 것이며 이 보석의 광채가 아스가르드의 성벽을 넘는 날 전쟁의 불꽃은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 될 것이라는 저주에 가까운 예언이었습니다. 프레이아는 차가운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사랑을 얻기 위해 아름다움을 탐했지만 정작 그 아름다움의 상징인 목걸이가 사랑하는 이를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에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프레이아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그녀의 마법 세이드가 폭주하며 주변의 공기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휘몰아쳤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허무하게 흩어질 뿐이었죠. 홀로 남겨진 여신은 황금 눈물을 흘리며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남편을 찾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이 저주를 끊기 위해서라면 더 큰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아스가르드로 돌아와 오딘의 금지된 서고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에시르의 힘과 바니르의 마법이 만나는 그 위험한 경계에서 그녀는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신들의 운명인 라그나로크를 늦추거나 혹은 앞당길 수도 있는 고대의 주문이었습니다. 한편 프레이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챈 로키는 또 다른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는 프레이아의 슬픔을 이용해 아스가르드 전체를 혼돈에 빠뜨릴 위험한 장난을 준비하죠. 로키는 프레이아의 남편 오드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며 그녀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안내한 곳은 따뜻한 남편의 품이 아니라 거인들이 지배하는 얼어붙은 땅 요툰헤임의 가장 깊은 구렁텅이였습니다. 프레이아는 목걸이를 움켜쥔 채 로키를 따라 차가운 서리가 몰아치는 북쪽 끝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그리운 남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녀를 파멸로 이끌 거대한 함정이었을까요?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서서히 일어서며 여신을 집어삼키려 합니다. 요툰헤임의 칼바람은 여신의 살결을 찢어놓을 듯 매서웠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얼음이 깨지는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매캐한 서리가 프레이아의 긴 속눈썹에 내려앉아 하얗게 얼어붙었습니다. 로키는 저 멀리 앞장서가며 연신 뒤를 돌아보며 킬킬거렸죠. 그의 눈동자에는 얼음 호수보다 차가운 장난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침내 로키가 멈춰선 곳은 거대한 얼음 절벽 아래 입을 벌리고 있는 검은 구멍 앞이었습니다. 로키는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그 어둠 속을 가리며 속삭였습니다. 저 깊은 곳에 당신의 남편 오드가 잠들어 있다고 말이죠. 프레이아는 망설임 없이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그리운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라 지면을 뒤흔드는 거대한 진동과 함께 들려오는 짐승의 낮은 울음소리였습니다. 사방에서 푸른 눈동자들이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요툰헤임의 주인인 서리 거인들이었습니다. 로키는 이미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뒤였고 프레이아는 거대한 함정 한가운데 홀로 남겨졌습니다. 거인들은 침을 흘리며 그녀의 목에서 빛나는 브리신 가면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들에게 그 목걸이는 아스가르드의 심장을 도려낼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의 원천이었니까요. 가장 거대한 거인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다가왔습니다. 그 파괴적인 힘에 동굴 천장에서 거대한 고드름들이 우수수 떨어져 내렸습니다. 프레이아는 본능적으로 목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브리신 가면에서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걸이의 보석들이 요동치며 주변의 냉기를 빨아들이기 시작하더니 여신의 몸 주변으로 타오르는 불꽃의 방패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보석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프레이아가 가진 바니르 신족의 생명력과 난쟁이들의 탐욕스러운 불꽃이 결합하여 폭발한 것이었죠. 화염은 순식간에 동굴 안을 가득 채웠고 얼음 거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마법의 반동으로 프레이아 역시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한참 뒤 그녀가 차가운 바닥에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곁에는 뜻밖의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로키도 거인도 그토록 찾아 헤매던 남편 오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몸에서 눈부신 빛을 내뿜으며 긴 창을 짚고 서 있는 아스가르드의 주인 오딘이었습니다. 오딘의 외눈은 평소보다 더욱 깊고 고요하게 프레이아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오딘은 천천히 입을 열어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습니다. 오드가 사라진 진짜 이유, 그리고 이 목걸이가 왜 세상에 나와야만 했는지에 대한 신들의 아주 오래된 설계에 대해서 말이죠. 오딘이 들려준 그 비밀스러운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프레이아는 과연 이 모든 비극이 신들의 거대한 체스판 위의 움직임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오딘의 외눈은 깊은 심연처럼 일렁겼습니다. 그는 프레이아의 목에서 여전히 붉은 광채를 내뿜는 브리싱 가면을 지그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딘의 목소리는 동굴의 벽을 타고 무겁게 울려 퍼졌죠. 그는 당신이 찾아 헤매던 오드가 사실은 한 개인이 아니라 아스가르드를 지탱하는 거대한 의지의 파편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오드는 당신을 떠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 목걸이를 손에 넣고 전쟁의 여신으로서 각성하도록 하기 위해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된 존재였다는 겁니다. 프레이아의 심장은 얼음보다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사랑의 여신으로 남고 싶었던 그녀를 강제로 피와 전쟁의 주인으로 만들기 위해 신들의 왕이 직접 거대한 연극을 꾸몄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딘은 뚜벅뚜벅 다가와 프레이아의 어깨를 짚었습니다. 그는 이 브리싱 가멘이야말로 다가올 신들의 종말, 즉 라그나로크에서 거인들을 불태울 유일한 불씨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프레이아가 겪은 수치심과 고통, 그리고 인간 세상에 퍼뜨린 그 비극적인 전쟁마저도 모두 오딘이 계산한 거대한 방어 전략의 일부였던 셈입니다. 프레이아는 허탈함에 실소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황금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푸른 눈동자 속에는 무시무시한 증오와 결단이 서리기 시작했죠. 그녀는 오딘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일어섰습니다. 목걸이의 보석들은 주인의 분노에 반응하듯 마치 살아있는 심장처럼 요동치며 주변의 바위들을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사랑을 구걸하는 갓돌픈 여신이 아니었습니다. 아스가르드의 절반을 다스리고 죽은 자들의 영혼을 선택하며 운명을 비틀어버리는 가장 위험한 권능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프레이아는 오딘을 쏘아보며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오딘의 체스판 위에 놓인 말이 되지 않겠다고 말이죠. 그 순간 동굴 바깥에서 아스가르드의 경보 종소리인 갤라르호른의 울림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로키의 장난과 오딘의 설계가 뒤엉킨 사이 요투네임의 깊은 곳에서 잠자던 고대의 거대한 힘이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신들도 예상치 못한 변수였고 아스가르드의 성벽을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는 파멸의 전조였습니다. 프레이아는 브리싱 가멘을 움켜쥐고 동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과연 그녀 앞에 나타난 그 거대한 파멸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프레이아는 자신을 이용한 에시르 신들을 위해 그 강력한 목걸이의 힘을 사용할까요? 아니면 이 모든 세계를 불태우는 복수를 선택할까요? 동굴 밖의 세상은 이미 지옥의 입구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요투네임의 지평선 너머에서 솟아오른 것은 단순한 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들이 태초에 봉인했던 원초적인 혼돈, 대지를 삼키는 거대한 뱀의 그림자이자 산맥을 부수는 진동이었습니다. 하늘은 핏빛으로 물들었고 아스가르드의 무지개 다리 비프로에스트는 비명을 지르며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죠. 프레이아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처참했습니다. 오딘이 그토록 철저하게 설계했던 방어선은 고대의 힘 앞에서 종이장처럼 구겨지고 있었습니다. 로키는 저 멀리서 겁에 질린 채 그림자 속으로 숨어들고 있었고 오딘의 눈동자에는 처음으로 당혹감이 서렸습니다. 그 지략가인 신들의 왕조차 계산하지 못한 신들의 황혼이 너무나도 일찍 찾아온 것만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프레이아는 자신의 목을 감싸고 있는 브리싱 가면의 뜨거운 열기를 느꼈습니다. 목걸이는 마치 그녀에게 선택을 강요하듯 살결을 태울 듯이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을 기만하고 도구로 이용한 에시르 신들을 이대로 멸망하게 둘 것인가, 아니면 그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깎아먹는 그 금기된 마법을 다시 펼칠 것인가. 그녀의 귓가에 실종된 남편 오드의 환청이 들려왔습니다. 아니, 그것은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녀 자신의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바니르 신족의 고동이었습니다. 프레이아는 천천히 공중으로 몸을 띄웠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거대한 매의 깃털옷이 펼쳐졌고 브리싱 가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광채는 태양보다 더 눈부시게 폭발했습니다. 그녀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세이드의 가장 깊고 어두운 심연에서 끌어올린 고대의 노래였습니다. 그 노랫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요투네임의 얼어붙은 땅에서 가시 덩굴이 솟아올라 거대한 적들의 발목을 묶었습니다. 공기 중에 흩어진 황금 가루들은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적들의 심장을 꿰뚫었죠. 하지만 마법이 강력해질수록 프레이야의 생명력은 빠르게 타들어갔습니다. 브리신 가면의 보석들이 하나둘씩 검게 변하며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를 제물로 바치는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절정으로 치닫던 마법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인물이 프레이야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말할 수 없이 따뜻했습니다. 프레이야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그녀 앞에 나타난 이는 오딘도 로키도 거인도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녀가 꿈속에서만 그리워하며 온 세상을 떠돌게 만들었던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에 다정했던 남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프레이야의 목걸이를 가리키며 아주 서늘하고도 기묘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과연 돌아온 오드가 그녀에게 건넨 첫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브리신 가면에 얽힌 진짜 마지막 비밀이 드디어 밝혀지려 합니다. 프레이야의 떨리는 손끝이 남편 오드의 뺨에 닿으려던 찰나였습니다. 하지만 오드는 그녀의 손길을 차갑게 피하며 오직 그녀의 목에서 타오르는 브리신 가면만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천천히 열리며 흘러나온 말은 재회한 연인의 달콤한 속삭임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걸이를 완성하기 위해 당신이 바친 것은 고작 4번의 밤이 아니야. 당신은 바니르의 영혼을 통째로 넘겨준 것이지. 오드의 목소리는 마치 수천 개의 금속이 긁히는 듯한 소름 끼치는 공명을 일으켰습니다. 프레이야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눈앞에 오드는 자신이 사랑했던 그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브리신 가면에 깃든 난쟁이들의 저주와 프레이야의 뒤틀린 욕망이 만들어낸 환영이자 목걸이의 진짜 주인인 어둠의 자아였습니다. 그 순간 브리신 가면의 4개의 보석이 일제히 검은 안개를 뿜어내며 프레이야의 온몸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보석들은 마치 살아있는 벌레처럼 그녀의 살을 파고들어 에너지를 빨아들였습니다. 아스가르드를 구하던 눈부신 빛은 순식간에 사악한 보랏빛 불꽃으로 변질되었고 그 여파로 주변의 신들과 전사들은 고통에 신음하며 쓰러졌습니다. 로키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오딘의 설계도 프레이야의 선택도 아니었습니다. 브리신 가면을 만든 4명의 난쟁이와 로키가 공모하여 가장 아름다운 여신을 제물로 삼아 아스가르드의 신들을 단번에 몰살시키려 했던 거대한 함정이었던 겁니다. 프레이야의 의식은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그녀의 시야 속에서 아스가르드의 황금 궁전들이 무너져 내리고 오딘의 궁극적인 지혜조차 이 검은 마력 앞에서는 무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프레이야는 자신의 가슴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마지막 비장의 마법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바니르 신족조차 두려워하여 금기시했던 생명과 죽음의 경계를 허무는 최후의 주문이었습니다. 프레이야는 검게 변해버린 목걸이를 자신의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손바닥에서 치익 소리와 함께 살이 타들어가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녀는 피 섞인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주문을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프레이야가 선택한 최후의 마법은 아스가르드를 구원할까요? 아니면 모든 신과 함께 자폭하는 파멸의 길을 열까요? 그리고 부서져가는 브리신 가면 안에서 튀어나온 예상치 못한 물건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프레이야의 입술이 가르르 떨리며 마지막 주문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언어라기보다 대지의 깊은 신음이자 생명의 모든 불꽃을 단번에 태워버리는 마찰음과 같았습니다. 그녀의 소나귀에 쥐어진 브리신 가면이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으로 튀어오르는 보석 파편들은 유성처럼 밤하늘을 수놓았고 그 파편 하나하나가 닿는 곳마다 검은 안개가 걷히며 정화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난쟁이들의 저주와 로키의 음모가 서린 보랏빛 연기는 프레이야가 토해낸 순수한 생명력 앞에 덧없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목걸이가 부서지는 순간 프레이야의 가슴팍에는 거대한 낙인과도 같은 흉터가 남았고 그녀의 찬란했던 금빛 머리카락은 순식간에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황금 목걸이의 중심부, 가장 거대한 보석이 박혀있던 자리에서 믿을 수 없는 물건이 굴러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보석도 금속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고 투명한, 하지만 그 안에서 우주의 태동과도 같은 신비로운 고동이 느껴지는 한 줄기 빛의 씨앗이었습니다. 오딘은 떨리는 손으로 그 씨앗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것은 난쟁이들이 숨겨두었던 보물이 아니었습니다. 바니르 신족이 애시르와의 전쟁 중에 잃어버렸던, 그리고 오딘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세상의 진정한 평화를 유지하는 근원적인 힘이었습니다. 난쟁이들은 이 씨앗을 훔쳐 목걸이 안에 봉인함으로써 신들을 서로 질투하게 만들고 파멸로 이끌려 했던 것이죠. 프레이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더 이상 브리싱 가면이 없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녀의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탐욕의 굴레에서 벗어난 여신의 진정한 위엄이 동굴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부서진 목걸이의 파편 중 가장 날카로운 조각 하나가 로키의 손안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로키는 그 조각에 서린 마지막 저주를 바라보며 기괴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이 조각을 들고 아스가르드가 아닌 신들의 운명을 영원히 바꿀 또 다른 장소로 몸을 날렸습니다. 프레이야는 직감했습니다. 브리신 가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부서진 보석의 조각들이 인간 세상으로 흩어지며 이제는 신들이 아닌 인간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욕망의 불씨를 지피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연 로키가 훔쳐 달아난 마지막 조각은 어떤 재앙을 불러올까요? 그리고 힘을 잃고 백발이 된 프레이야는 어떻게 다시 아스가르드의 가장 강력한 여신으로 부활하게 될까요? 신들의 사생활 뒤에 숨겨진 더 깊고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 이제 막 오르려 합니다. 로키가 사라진 자리에는 매캐한 유황 냄새와 함께 차가운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프레이야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감싸 쥐었습니다. 목걸이는 사라졌지만 그 보석이 핥히고 간 자리에는 지워지지 않는 뜨거운 낙인이 새겨져 있었죠. 백발로 변해버린 그녀의 머리카락이 요툰헤임의 눈보라 속에서 쓸쓸하게 휘날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프레이야의 발치에 떨어져 있던 투명한 빛의 씨앗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주인을 알아보는 어린 생명처럼 그녀의 주위를 맴돌더니 그녀의 가슴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찰나의 순간 대지가 진동했습니다. 얼어붙었던 요툰헤임의 바위 틈에서 푸른 새싹이 돋아나고 죽어있던 공기가 생명력을 얻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니르 신족의 진정한 권능, 바로 재생의 힘이었습니다. 프레이야의 하얀 머리카락은 다시 눈부신 금빛으로 타올랐고 그녀의 피부는 태양의 온기를 머금은 듯 화사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풍요는 목걸이 같은 장신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깃든 생명의 의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오딘은 이 장엄한 광경을 침묵 속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프레이야가 이제 단순히 아름다운 여신이 아닌 삶과 죽음의 순환을 통제하는 진정한 지배자로 거듭났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딘은 그녀에게 아스가르드 전체 전사의 절반을 다스리는 권한을 정식으로 부여했습니다. 이는 신들의 왕으로서 내릴 수 있는 최고의 경위였습니다. 그러나 아스가르드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로키가 훔쳐 달아난 그 날카로운 보석 조각 하나가 인간 세상의 가장 깊은 바다 밑바닥에 던져졌기 때문입니다. 그 조각은 바닷속의 탐욕과 공포를 빨아들이며 기괴한 형태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훗날 신들을 파멸로 몰아넣을 거대한 괴물의 심장이 될 조각이었습니다. 프레이야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프로에스트 너머로 불길한 징조가 보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입계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오딘의 장난감도 로키의 먹잇감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수레를 끄는 두 마리의 거대한 고양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결연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자, 이제 흩어진 조각들을 찾으러 갈 시간입니다. 프레이야와 브리신 가면의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락되지만 이것은 더 큰 대서사시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녀가 인간 세상에서 마주하게 될 새로운 영웅들과 로키가 준비한 또 다른 함정은 과연 무엇일까요? 프레이야의 황금 수레가 구름을 가르며 인간 세상인 미드가르드를 향해 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마리의 거대한 고양이가 내딛는 발걸음마다 하늘에는 찬란한 오로라가 길게 줄기를 뻗었죠. 그녀의 눈동자는 이제 슬픔이 아닌 보석보다 단단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인간들의 땅은 로키가 던진 그 작은 보석 조각 하나 때문에 이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바다 밑바닥에서 탐욕을 먹고 자란 그 조각은 평범한 어부의 그물에 걸려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것을 손에 넣은 인간 왕은 순식간에 광기에 사로잡혔고 그 보석의 빛을 본 모든 이들은 서로의 목을 노리는 짐승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름다웠던 마을은 불길에 휩싸였고 매캐한 연기가 하늘을 가렸습니다. 프레이야는 지상에 내려서자마자 참혹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황금의 눈이 먼 형제가 서로에게 칼을 겨누고 어머니가 자식을 알아보지 못하는 아수라장이었죠. 그녀는 자신의 가슴속에 깃든 빛의 씨앗을 일깨웠습니다. 그녀가 대지를 향해 손을 뻗자 발밑에서부터 은은한 향기가 퍼져나가며 인간들의 광기를 잠재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불타는 마을의 그림자 너머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게 깔리는 웃음소리, 그리고 비단이 쓸리는 듯한 기분 나쁜 소리, 로키였습니다. 그는 인간 왕의 조언자로 변신하여 프레이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키의 손에는 여전히 붉게 타오르는 브리신 가면의 마지막 조각이 들려 있었죠. 로키는 보석 조각을 공중으로 던지며 희롱하듯 말했습니다. 이 조각이 인간들의 피를 충분히 마시면 부서졌던 브리신 가면은 이전보다 훨씬 강력하고 사악한 힘을 가진 채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목걸이가 완성되는 순간 아스가르드의 신들은 그 강력한 매혹에 이끌려 스스로 파멸의 구덩이로 걸어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저주를 덧붙였습니다. 프레이야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녀의 주변으로 수천 마리의 황금빛 매들이 나타나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보물을 찾는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신들의 명예와 인간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여신 프레이야의 고독하고도 치열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로키는 순식간에 연기로 변해 사라졌고 보석 조각은 지독한 악취를 풍기며 땅속 깊은 곳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프레이야는 직감했습니다. 이 조각을 찾기 위해서는 신들의 힘이 닿지 않는 저주받은 땅, 사자의 나라 헤레임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과 풍요의 여신이 죽음의 여왕 헬이 다스리는 가장 어두운 곳으로 발을 내디디려 합니다. 과연 그녀는 그곳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그리고 죽은 자들의 땅에 숨겨진 브리신 가멘의 마지막 비밀은 무엇일까요? 헬라임의 입구는 생명이 있는 자라면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치게 만드는 서늘한 냉기로 가득했습니다. 안개는 끈적한 늪처럼 프레이야의 발목을 휘감았고 멀리서 들려오는 가름의 울음소리는 영혼의 밑바닥을 긁어내는 듯한 진동을 일으켰죠. 프레이야는 황금수레에서 내려와 홀로 그 어둠의 시면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지면에서는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흐느낌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프레이야의 목에는 이제 황금 보석 대신 그녀의 의지가 만들어낸 투명한 빛의 고리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헤레임의 거대한 문 앞에 섰을 때 문을 지키던 시체처럼 창백한 파수꾼 모두구두가 길을 막아섰습니다. 산자의 피가 흐르는 온기가 죽은 자의 땅을 어지럽힌다는 이유였죠. 프레이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신의 금빛 눈동자로 모두구두를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바니르의 생명력은 어두운 문 주변을 순식간에 눈부신 광채로 물들였습니다. 기세에 눌린 파수꾼이 길을 비키자 드디어 죽음의 여왕 헬의 궁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곳은 절반은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지만 나머지 절반은 썩어가는 시체의 형상을 한 헬이 다스리는 기괴한 공간이었습니다. 헬은 거대한 옥좌에 비스듬히 앉아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프레이야를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사이에는 로키가 던져놓은 브리신 가멘의 마지막 조각이 피처럼 붉게 타오르고 있었죠. 헬은 속삭였습니다. 이 조각에는 당신의 남편 오드의 진정한 마지막 유언이 담겨 있다고 말입니다. 프레이야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헬은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그 조각 속에 담긴 진실을 알고 싶다면 프레이야가 가진 그 눈부신 생명력의 절반을 이 어둠의 땅에 쏟아붓고 가라는 것이었죠. 그것은 여신으로서의 권능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프레이야는 서서히 조각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조각이 그녀의 손바닥에 닿는 순간 헤레임의 모든 어둠이 비명을 지르며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붉은 보석 파편 속에서 흘러나온 오두의 목소리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도 슬픈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 보석 조각 속에 봉인되어 있던 오두의 마지막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프레이야는 그 진실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죽음의 땅에 내던질 수 있을까요? 이제 신화의 수레바퀴는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진실을 향해 구르기 시작합니다. 붉은 보석 조각이 프레이야의 손바닥에 닿는 순간 차가운 전율이 그녀의 척추를 타고 흘렀습니다. 보석 안에서 흘러나온 오드의 목소리는 사랑스러운 남편의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인격이 뒤섞인 듯한 기괴한 울림이었습니다. 오드는 처음부터 실존하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스가르드의 신들이 자신들의 욕망과 추악한 비밀을 투영하기 위해 만들어낸 거울과 같은 존재였죠. 프레이야가 오드를 사랑했던 것은 사실 자기 자신 안에 숨겨진 순수한 열망을 사랑했던 것이고, 오드가 떠난 것은 프레이야가 브리신 가멘이라는 탐욕을 선택하는 순간 거울이 깨지듯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프레이야가 그토록 찾아 헤맨 남편은 그녀가 목걸이를 탐내는 순간 스스로 밀어낸 환상에 불과했습니다. 헬은 이 잔인한 진실을 보며 썩어가는 입술을 들썩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프레이야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석 조각을 손에 쥐고 더 강하게 힘을 주었죠. 그녀의 손바닥에서 피가 흘러나와 보석에 스며들자 붉게 타오르던 조각이 하얗게 정화되며 투명한 눈물로 변했습니다. 프레이야는 깨달았습니다. 환상을 쫓는 것을 멈출 때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명력 절반을 내놓으라는 헬의 요구에 답하는 대신 자신의 눈물로 씻어낸 보석 조각을 헬레임의 대지에 깊숙이 박아 넣었습니다. 그 순간 죽음의 땅에 한 번도 피어난 적 없는 황금색 꽃들이 만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자들의 비명은 잔잔한 자장가로 변했고 헬의 일그러진 얼굴조차 잠시나마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프레이야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누군가의 도구가 아닌 스스로 빛나는 고고한 여신으로서 헬레임의 문을 나섰습니다. 아스가르드로 돌아온 그녀의 목에는 더 이상 브리신 가면이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들은 그녀를 보는 순간 모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에는 목걸이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는 시련을 이겨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혼의 광채가 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로키는 프레이야가 진실을 마주하는 사이 아스가르드의 창고에서 또 다른 금지된 보물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것은 신들의 수명을 결정짓는 이둔의 황금 사과와 관련된 아주 위험한 물건이었습니다. 프레이야는 이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할 새도 없이 아스가르드의 몰락을 막기 위한 또 다른 추적을 시작해야 합니다. 로키가 향한 곳은 신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거대한 세계수 이그드라실의 뿌리 끝이었습니다. 과연 로키는 그곳에서 어떤 끔찍한 괴물을 깨우려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프레이야는 다시 한번 아스가르드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을까요? 이그드라실의 거대한 뿌리가 뒤엉킨 세계의 끝, 그 시면에서는 정체 모를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프레이야는 황금 사슴들이 뛰놀던 평화로운 숲 대신 썩은 나무 진액이 흘러내리는 기괴한 미로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로키의 교활한 웃음소리가 이정표처럼 사방에서 울려 퍼졌고 그녀의 발밑에서는 이름 모를 독벌레들이 껍질을 부딪히며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고 있었죠. 마침내 도착한 뿌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프레이야는 보았습니다. 로키가 훔쳐온 이둔의 황금 사과 조각들을 거대한 뱀, 니드호그의 아가리에 던져넣고 있는 장면을 말입니다. 니드호그는 세계수의 뿌리를 갉아먹으며 신들의 멸망을 기다리는 존재였죠. 황금 사과를 삼킨 니드호그의 비늘은 순식간에 검은 금속처럼 단단해졌고 그 눈동자에는 신들의 생명력을 빨아들인 기괴한 지혜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로키는 프레이야를 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이 거대한 뱀이 뿌리를 끊어버리는 순간 아스가르드도 당신의 아름다운 궁전도 모두 허공으로 흩어질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프레이야는 자신의 가슴속에 깃든 빛의 씨앗을 다시 한번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힘을 폭발시키는 대신 니드호그의 거칠고 차가운 비늘 위에 부득이 손을 얹었습니다. 그것은 공격이 아닌 바니르 신족만이 가진 근원적인 공감의 마법이었습니다. 프레이야는 니드호그가 수천 년간 뿌리를 갉아먹으며 느껴왔던 지독한 고독과 굶주림을 자신의 몸으로 고스란히 받아냈습니다. 그녀의 피부에 검은 반점이 돋아나고 숨결이 거칠어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여신으로서 그녀가 선택한 마지막 무기는 칼날이 아니라 적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숭고한 희생이었던 겁니다. 검게 타오르던 니드호그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세계수를 흔들던 거대한 진동이 멈추고 뱀은 마치 마법에 걸린 듯 프레이야의 발치에 거대한 머리를 떨구었습니다. 로키의 얼굴은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이 준비한 파멸의 시나리오가 프레이야의 자비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승리의 순간도 잠시 이그드라실의 뿌리 깊은 곳에서 또 다른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니드호그가 멈춘 자리에 보석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운 운명의 실타래가 엉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세 명의 운명의 여신, 노른들이 짜놓은 신들의 마지막 운명이었습니다. 프레이야의 희생으로 라그나로크는 늦춰졌지만 대신 그녀의 운명은 아스가르드가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노른들은 프레이야를 향해 가느다란 실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실의 끝은 신들의 세계가 아닌 먼 미래의 어느 평범한 인간의 손으로 연결되어 있었죠. 신화의 시대가 저물고 인간의 시대가 올 때 그녀의 이야기가 어떻게 기억될지를 결정짓는 마지막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프레이야는 그 실을 잡으며 마지막으로 아스가르드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계는 수수께끼 같은 미소가 남겨졌습니다. 과연 그녀가 선택한 신화의 마지막 페이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우리 곁에 여전히 숨쉬고 있는 프레이야의 흔적은 무엇일까요? 프레이야와 황금 목걸이 그리고 그 너머의 진실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노른들이 내민 가느다란 운명의 실은 차가운 얼음처럼 투명했습니다. 프레이야가 그 실을 움켜쥐는 순간 이그드라실의 뿌리 끝에서부터 눈을 멀게 할 만큼 강력한 백색 광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스가르드의 화려한 궁전도 요투네임의 얼어붙은 절벽도 그리고 비열한 웃음을 짓던 로키의 모습도 그 빛 속으로 천천히 녹아들었습니다. 시간의 강물이 거꾸로 흐르는 듯한 감각 속에서 프레이야는 보았습니다. 수천 년 뒤 신들의 이름이 희미해진 어느 교실에서 한 아이가 역사책을 넘기며 자신의 이름을 읽는 모습을 말입니다. 브리신 가멘이라는 보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 보석이 상징했던 인간의 욕망과 사랑 그리고 질투는 여전히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뜨겁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프레이야는 깨달았습니다. 신들이 영원히 사는 법은 황금 사과를 먹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억 속의 이야기로 살아남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녀는 스스로 신의 권능을 내려놓고 그 운명의 실을 따라 인간들의 무의식 속으로 깊이 스며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가 가졌던 풍요의 힘은 대지의 곡식으로, 그녀의 눈물은 바다의 진주로, 그리고 그녀의 뜨거웠던 열정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그 자체가 되어 세상에 흩어졌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보석이나 명예를 얻기 위해 프레이야가 난쟁이들에게 바쳤던 것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희생하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보물은 목에 거는 목걸이가 아니라 시련을 겪고 난 뒤에도 잃지 않는 여러분 내면의 고귀한 자존감이라는 것을 말이죠. 프레이야의 금빛 머리카락은 노을이 지는 저녁 하늘에 여전히 남아있고 그녀의 숨결은 봄날에 피어나는 꽃향기에 섞여 우리 곁을 맴돌고 있습니다. 아스가르드의 여신은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과 욕망의 대서사시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사와 프레이야와 브리신 가면의 기나긴 여정을 마칩니다. 하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습니다.